엄마, 나 좀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왜? 무슨 일인데? 엄마, 미안한데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800만 원만. 아들 말이 올해 종합소득세 고지서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세금이 많이 나왔대요. 엄마, 미안해. 내가 장사 처음 해봐서 세금 준비해야 하는 걸 몰랐어. 세금을 이렇게 많이 내야 하는 줄도 몰랐어. 지금 당장 내야 하는데 돈이 없어. 좀 도와줘. 그래도 아들이 세금 낼 돈이 없어서 곤란하다는데 어떻게 모른 척 할 수 있겠어요. 알았다. 엄마가 빌려줄게. 근데 준범아, 이거 꼭 갚아야 한다. 아들이 곧 갚겠다고 했으니까 그럴 거라고 믿었죠. 한 달 후에 또 전화가 왔어요. 엄마, 미안한데 이번 달 알바비가 급해서 12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또 싶었지만 아들이 알바생한테 월급 못 주면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빌려줬어요. 그 다음 달에는 재료비 외상값이 급하다고 50만 원 빌려달라고 했어요. 자꾸만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은 30만 원, 한 번은 80만 원, 또 한 번은 200만 원. 통장 정리하면서 하나하나 세어봤더니 무려 5천만 원이 넘더라고요. 손이 떨리더라고요. 마음을 가다듬는 동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 이야기 좀 들어주시겠어요? 지금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어서요. 밤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어요. 저는 올해 65인 김미숙이라고 합니다. 안동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남편은 25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막막해 할 겨를도 없었어요. 아들을 키워야겠기 때문이죠. 저는 30년 동안 작은 이불 공장에서 일했어요. 손가락에 바늘 찔리고 허리 아파도 참으면서요. 저는 제 아들을 그늘 없이 키우려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키운 제 아들이요. 24살에 일찍 공무원이 되었어요. 아시죠? 공무원이면 다들 부러워하잖아요. 저도 동네 사람들 만나면 어깨가 으쓱했어요. 우리 준범이가 공무원이에요. 라고 말할 때마다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물론 월급이 엄청 많은 건 아니었어요. 아들도 가끔 푸념했죠. 엄마, 나 이렇게 벌어서 언제 결혼하겠어? 그럴 때마다 주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요즘 같은 세상에 공무원이 얼마나 좋은데,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라고요. 저도 준범이에게 그런 말로 위로해줬어요. 그런데 작년 봄이었나 아들이 갑자기 외식하자고 연락이 온 거예요. 오랜만이었어요. 저는 얼마나 들떴는지 몰라요. 옷장 뒤져서 제일 괜찮은 옷 입고 머리도 곱게 빗고 나갔어요. 혹시 아들이 여자친구 데려오는 건 아닐까 그런 기대도 했죠. 30대 후반이면 결혼해야 할 나이잖아요. 레스토랑에서 아들을 만났어요. 우리 준범이가 정장 입고 앉아 있는데 참 의젓해 보이더라고요.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했어요. 회사 이야기, 건강 이야기. 그런데 뭔가 아들이 좀 조심스러워 보이긴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오랜만에 만나서 그런가 보다 했죠. 밥 먹고 나오는데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엄마, 우리 이자카야 가자. 이자카야, 그게 뭔지도 모르겠고 아들한테 물어봤더니 일본식 선술집이래요. 술집. 저는 솔직히 그런데 잘 안 가봤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가자니까 좋았어요. 오랜만에 아들이랑 데이트하는 기분이었으니까요. 가보니까 정말 신기한 곳이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바글바글한데 다들 생선구이나 회 같은 거 시켜 먹고 있는 거예요. 나가사키 짬뽕도 있고요.
술집인데 음식이 이렇게 다양한지 처음 알았어요. 아들이 온사케라는 걸 시켜줬는데 따뜻한 소주 같은 거더라고요. 근데 이게 소주보다 훨씬 부드러운 거예요. 목으로 넘어갈 때 따끈하니 좋았어요. 기분이 좋아지니까 자꾸 말이 나오더라고요. 준범아, 오늘 왜 이렇게 잘해줘? 엄마한테 무슨 부탁할 거 있어? 농담조로 물어봤는데 아들 표정이 좀 굳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엄마, 사실은 나도 이런 이자카야 해보고 싶어.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이자카야를 한다고 아들이 농담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들 눈빛이 진지한 거예요. 공무원 생활이 안정적이긴 한데 자기 꿈은 이게 아니라고요. 요리하는 거 좋아하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좋아한다고요. 이자카야 같은 공간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편하게 와서 술 한잔하고 이야기 나누는 그런 곳을 만들고 싶대요. 저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공무원을 그만둔다고? 그 좋은 자리를 왜 그만둬? 장사를 한다고? 그것도 술 장사를. 제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준범아, 안 돼. 절대 안 돼. 제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볼 정도로요. 아들이 당황하면서 엄마 조용히 해라고 하는데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공무원이 얼마나 좋은데. 장사를 하려면 공무원을 그만둬야 하잖아. 그러다가 장사 안 되면 어쩌려고. 다시 공무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아들은 자기가 많이 생각해 봤다고, 꼭 해보고 싶다고 말했어요. 근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40다 돼 가서 결혼 생각은 안 하고 무슨 꿈이래요. 남들은 다 가정 꾸리고 애 낳고 살 나이에 술 장사가 꿈이라니요. 그날 저는 아들하고 크게 싸웠어요. 술집에서 나와서도 계속 말렸죠. 근데 아들은 고집이 센 거예요. 엄마는 내 인생 살아봤어. 나도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보고 싶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못 잤어요. 30년 동안 손에 물 마를 날 없이 일해서 아들 뒷바라지한 게 이거였나 싶어서요. 공무원 하나 시켜놨더니 그것도 모자라서 술 장사를 하겠다니요. 동네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해야 해요? 우리 아들이 술 장사 시작했어요 라고요?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을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로 한동안 아들과 연락을 끊고 지냈어요. 아들이 전화해도 안 받았어요. 문자 와도 답장 안 했고요. 화가 나서라기보다는 제 마음을 추스를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밤마다 이불 덮고 누우면 눈물이 났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아들을 어떻게 키웠길래 이런 결정을 하는 건가 싶어서요. 동네 사람들 만나는 것도 무서웠어요. 미숙이 아들 공무원 잘하고 있지?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아니요. 우리 아들 공무원 그만두고 술 장사 시작했어요. 라고 말해야 하나요? 상상만 해도 창피했어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아들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나 퇴직했어. 다음 주에 이자카야 오픈해. 시간 되면 한번 와봐.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정말 기가 막혔어요. 내가 그렇게 반대했는데 결국 해버린 거예요. 정말 답답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아들 가게에 가봐야 하나? 가서 뭐라고 해야 하나? 그냥 모르는 척하고 살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럴 순 없잖아요. 아들이 뭘 하든 제 자식인데요.
결국 오픈하고 일주일쯤 지나서 가게에 갔어요. 시내 번화가 골목 안쪽에 있더라고요. 간판에 이자카야 준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아들 이름을 딴 거죠.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안에 들어가니까 아들이 앞치마 두르고 서 있더라고요.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면서도 반가워했어요. 엄마, 왔어? 어서 와. 아들 얼굴이 밝아 보였어요. 공무원 할 때보다 훨씬 생기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조금 복잡해졌어요. 이게 뭐냐? 이렇게 작아? 제가 투덜댔어요. 가게가 생각보다 작았거든요. 테이블이 6개 정도. 그것도 작은 테이블이요. 아들은 웃으면서 엄마 처음부터 크게 하면 안 돼. 작게 시작해서 천천히 키워가는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메뉴판을 보니까 생선구이, 타코야키, 야키토리, 사케, 온사케, 맥주. 뭔가 많긴 한데 다 일본 음식이더라고요. 가격도 제가 보기엔 좀 비싼 편이었어요. 이런 걸 사람들이 사 먹을까 싶었죠. 아들이 제가 좋아할 만한 음식들을 만들어줬어요. 생선구이랑 두부 샐러드, 그리고 온사케 한 잔. 먹어보니까 맛은 있더라고요. 아들이 요리를 이렇게 잘했나 싶었어요. 준범아, 이거 너가 다 만든 거야? 물어보니까. 자기가 직접 6개월 동안 일식집에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배웠대요. 공무원 퇴직하기 전부터 준비한 거였어요. 엄마는 몰랐지? 나 매일 퇴근하고 일식집 가서 설거지하고 재료 다듬고 그랬어. 주말에도 가서 배웠어. 아들이 말하는데 그제야 알았어요. 아들이 얼마나 진지하게 준비했는지를요. 그날 저녁 손님들이 꽤 왔어요. 젊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다들 아들한테 친근하게 말 걸고 음식 맛있다고 칭찬하고 그랬어요. 아들은 정말 즐거워 보였어요. 손님들한테 음식 설명해주고 농담도 하고 웃으면서 일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공무원 할 때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구나. 아들이 정말 좋아서 하는 일이구나. 집에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많이 복잡했어요. 여전히 걱정은 되지만 그래도 아들이 행복해 보이니까 조금은 마음이 놓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들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이왕 시작한 거 잘해봐라. 엄마가 응원한다. 아들한테서 금방 답장이 왔어요. 고마워. 엄마, 걱정 안 해도 돼. 잘할게. 그렇게 아들의 이자카야가 시작됐어요. 처음 몇 달은 괜찮았어요. 손님도 제법 오고 아들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했으니까요. 저는 가끔 가게에 들러서 밥 먹고 오곤 했어요. 아들 얼굴도 보고 장사 잘 되는지 확인도 하고요. 그런데 한 1년쯤 지났을까요?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좀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좀 떨리는 것 같기도 하고 불안한 것 같기도 하고요. 왜? 무슨 일인데? 엄마, 미안한데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800만 원만. 800만 원.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800만 원을 왜 빌려? 아들이 설명하더라고요. 작년에 장사가 생각보다 잘 됐대요. SNS에도 많이 올라가고 손님들이 많이 와서 매출이 꽤 나왔다고요. 그런데 올해 종합소득세 고지서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세금이 많이 나왔대요. 800만 원 정도요. 근데 그걸 미리 예상하지 못하고 돈을 모아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엄마, 미안해. 내가 장사 처음 해보니까 이런 것도 몰랐어. 세금을
이렇게 많이 내야 하는 줄 몰랐어. 지금 당장 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아들 목소리가 정말 미안해하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한숨이 나왔어요. 그래도 아들이 세금 낼 돈이 없어서 곤란하다는데 어떻게 모른 척 할 수 있겠어요. 알았다. 엄마가 빌려줄게. 근데 준범아, 이거 꼭 갚아야 한다. 당연하지, 엄마. 조금만 기다려줘. 다음 달부터 차근차근 갚을게. 그렇게 아들한테 800만 원을 빌려줬어요. 제가 30년 동안 일하면서 모아둔 돈이었어요. 아들이 곧 갚겠다고 했으니까 그럴 거라고 믿었죠.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어요. 한 달 후에 또 전화가 왔어요. 엄마, 미안한데 이번 달 알바비가 급해서 12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또 싶었지만 아들이 알바생한테 월급 못 주면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또 빌려줬어요. 그 다음 달에는 재료비 외상값이 급하다고 50만 원 빌려달라고 했어요. 그 다음엔 뭐 때문이었는지 기억도 안 나요. 자꾸만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은 30만 원, 한 번은 80만 원, 또 한 번은 200만 원. 저는 계산을 해봤어요. 처음 800만 원 빌려준 이후로 6개월 동안 아들한테 빌려준 돈이 얼마나 되나 싶어서요. 통장 정리하면서 하나하나 세어봤더니 5천만 원이 넘더라고요. 5천만 원이요. 손이 떨렸어요. 이게 말이 돼요? 30년 동안 손에 물마를 날 없이 일해서 모은 돈이 반년 만에 반이 넘게 사라진 거예요. 그것도 아들한테요. 아들이 갚겠다고 했지만 한 번도 갚은 적이 없었어요. 계속 빌려달라고만 했죠.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장사가 잘 되면 돈이 남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처음에 세금 많이 나왔다는 건 그만큼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계속 돈이 모자란다는 거죠? 참다 못해서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준범아, 엄마가 지금까지 얼마를 빌려줬는지 알아? 5천만 원이 넘어. 도대체 장사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아들은 잠시 말이 없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엄마, 미안해.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요즘 장사가 좀 안 좋아져서. 안 좋아. 그럼 처음엔 왜 잘 됐다고 했어? 세금도 많이 나왔다며? 처음엔 정말 잘 됐어. 근데 요즘은 손님이 줄었어. 뭔가 이상했어요. 아들 목소리가 힘이 없었어요. 그리고 뭔가 숨기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결심했어요. 직접 가게에 가서 확인해 봐야겠다고. 다음 날 저녁 아들한테 미리 말하지 않고 가게에 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손님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테이블 6개가 다 비어 있었어요. 아들은 카운터에 앉아서 핸드폰만 보고 있더라고요.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면서 일어났어요. 엄마, 왜 왔어? 말도 안 하고. 손님이 왜 이렇게 없어? 오늘 좀 한산해서. 평일이라 그래. 주말에는 사람 많아. 거짓말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아들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았어요. 1시간 정도 있었나요? 그 시간 동안 손님이 딱 2팀 왔어요. 그것도 금방 나가더라고요. 준범아,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장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아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한참을 말이 없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엄마, 사실은 장사가 진짜 안 좋아. 처음 1년은 정말 잘 됐어. 오픈빨이라고 하나? SNS에도 많이 올라가고 사람들이 신기해서 많이 왔어.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 내가 만든 음식 먹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너무 좋았어. 그럼 왜 지금은 안 되는데? 내가 장사를 너무 몰랐어. 돈 관리를 제대로 못했어. 처음에 손님 많을 때 벌은 돈을 다 광고비로 썼어. SNS 광고, 블로그 홍보, 인플루언서 협찬. 계속 광고야 손님이 온다고 생각했거든. 그리고 직원도 너무 많이 뒀어. 내가 혼자 다 못할 것 같아서 주방에 1명, 홀에 2명. 인건비가 생각보다 훨씬 많이 나갔어. 저는 한숨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손님은 많은데 돈이 안 남는 거야. 오히려 적자였어. 그래서 어떻게든 돈을 아껴보려고 재료를 좀 싼 걸로 바꿨어. 생선도 좀 더 저렴한 걸로 쓰고 술도 브랜드 낮춰서 쓰고 그랬더니 맛이 달라진 거지. 사람들이 눈치채더라고. 댓글에도 예전만 못하다, 맛이 변했다, 이런 말들이 달리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손님이 점점 줄어든 거야. 악순환이었어. 아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도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데? 지금은 하루에 손님이 서너 팀 정도, 주말에도 10팀 안 돼. 매출로는 월세하고 재료비 내면 남는 게 거의 없어. 그래서 그래서 엄마한테 계속 돈 빌려달라고 한 거야?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이 바보야. 그럼 진작 가게 문 닫았어야지. 왜 계속 이렇게 끌고 가? 엄마 돈이 무한정 있는 줄 알아?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아들은 놀라서 저를 쳐다봤어요. 엄마, 조용히 해. 밖에서 들어. 밖에서 들으면 어때? 손님도 없는데. 준범아, 너 지금 정신 차려. 이렇게 계속하면 안 돼. 당장 이 가게 문 닫아. 엄마, 문 닫으라고. 이렇게 돈만 까먹으면서 뭐 하러 장사해. 차라리 다시 공무원 시험 봐. 엄마,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이제 와서 공무원 시험을 어떻게 봐? 다시 공부해서 합격할 자신도 없어. 그 말에 저는 더 화가 났어요. 자신이 없다니요. 그럼 다른 일이라도 찾아봐. 이렇게 있으면 안 돼. 엄마, 조금만 더 해볼게. 내가 뭔가 방법을 찾아볼게. 방법. 무슨 방법? 지금까지도 방법 못 찾았잖아. 엄마 노후 준비한 돈 다 까먹을 거야. 아들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는 너무 답답해서 가게를 나왔어요. 집에 오는 길에 눈물이 났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공무원 하면 안정적으로 살 수 있었는데.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평범하게 살 수 있었는데.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계속 생각했어요. 아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가게를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리고 제 돈은 돌려받을 수나 있을까? 며칠 후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가게 정리하기로 했어. 엄마, 말이 맞아. 이렇게 계속할 수는 없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안도감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팠어요. 아들의 꿈이 이렇게 끝나는 거잖아요. 잘 생각했다. 그래, 빨리 정리해. 응, 1달 안에 정리할게, 엄마. 미안해.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끝났구나 싶었어요. 이제 아들이 다시 일자리 찾아서 새 출발하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진짜 지옥은 그때부터 시작이었으니까요. 1달 후 아들이 가게를 정리했어요. 임대차 계약 해지하고 남은 재료 처리하고 집기들 중고로 팔고 그렇게 이자카야 주는 문을 닫았어요.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가게 정리하고 남은 돈은 있어? 보증금 돌려받은 거랑 집기 판돈 합쳐서 1,500만 원 정도 있어. 1,500만 원.
제가 빌려준 돈이 5천만 원이 넘는데 돌아온 건 1,500만 원이었어요.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했어요. 그 돈 엄마한테 줘. 빌린 돈 갚는 거야. 응, 알았어. 아들이 1,500만 원을 제 통장으로 보내줬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엄마, 나머지는 조금씩 갚을게. 취직하면 매달 조금씩.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들이 이제 새 출발할 거니까요. 취직해서 착실하게 일하면서 빚도 갚고 그렇게 살아가겠죠. 준범아, 이제 취업 준비해야지. 이력서도 쓰고 면접도 준비하고. 응, 그럴게. 근데 이상했어요. 한 달이 지나도 아들이 취업 준비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전화해서 물어봐도 알아보고 있어. 곧 할게 라고만 했어요. 2달째, 3달째. 시간이 흘러도 아들은 취직을 안 했어요. 제가 답답해서 물었어요. 준범아,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왜 취직을 안 해? 엄마, 지금 이력서 쓰고 있어. 곧 넣을 거야. 곧은 언제야? 벌써 몇 달째야. 엄마, 나도 알아. 근데 어디에 지원해야 할지 모르겠어. 나 공무원밖에 안 해봤잖아.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맞아요. 아들은 24살에 공무원 됐다가 39에 그만뒀어요. 다른 일은 해본 적이 없죠. 그래도 뭐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럼 뭐라도 해봐. 편의점 알바라도, 배달 일이라도. 엄마, 내가 40다 된 사람이 편의점 알바를 해? 그럼 뭐해? 이렇게 놀고만 있을 거야? 말다툼이 잦아졌어요. 전화할 때마다 취직 이야기만 하니까 아들도 제 전화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월세방 빼야 할 것 같아. 집을 왜 나가? 월세를 못 냈어. 3달째야. 집주인이 나가라고 해. 3달째 월세를 못 냈다고요? 아들은 가게 정리하고 받은 1,500만 원을 저한테 다 줬으니까 손에 돈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동안 저축한 돈으로 생활했는데 그것도 다 떨어진 거죠. 그럼 어떡하려고? 엄마, 미안한데 잠깐만 엄마 집에서 지낼 수 있을까? 취직할 때까지만. 제 집으로 온다고요. 저는 순간 머뭇거렸어요. 아들을 제 집으로 들이면 제가 아들 뒷바라지를 또 해줘야 한다는 거잖아요. 밥도 해줘야 하고 생활비도 대줘야 하고. 하지만 제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아들이 거리로 나앉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 알았다. 들어와. 고마워. 엄마, 정말 곧 취직할게. 조금만 기다려줘. 일주일 후 아들이 짐을 싸서 제 집으로 들어왔어요. 짐이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옷 몇 벌이랑 노트북, 그리고 게임기. 그게 다였어요. 준범아, 게임기는 왜 가져왔어? 엄마, 나 스트레스 풀려면 게임이 필요해. 스트레스. 일도 안 하면서 무슨 스트레스가 있다고요. 하지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들이 힘들어 보였거든요. 얼굴도 많이 야위었고 눈빛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처음 며칠은 괜찮았어요. 아들이 방에서 이력서도 쓰고 채용 공고도 찾아보는 것 같았으니까요. 저는 아들 밥 차려주고 빨래해주고 그렇게 지냈어요. 그런데 일주일, 2주일 지나면서 이상한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점점 늦게 일어나는 거예요. 처음엔 아침 9시에 일어나더니 그 다음엔 10시, 11시. 나중엔 점심때가 되어서야 일어났어요. 준범아, 왜 이렇게 늦게 일어나? 아침에 일어나서 취업 준비해야지. 엄마,
어제 늦게까지 자소서 썼어. 좀 피곤해. 근데 아들 방에서 계속 소리가 났어요. 게임 소리요. 밤새도록 게임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아들은 여전히 취직을 못했어요. 아니, 취직 준비를 제대로 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매일 방에 틀어박혀서 게임만 하는 것 같았거든요. 준범아, 너 게임만 하지 말고 이력서 좀 넣어봐. 엄마, 나 이력서 계속 넣고 있어. 근데 안 뽑혀. 어디 넣었는데 그게 기억 안 나. 기억이 안 난다니요. 정말 넣긴 넣은 건지 의심스러웠어요. 2달째 접어들었어요. 저는 얼마 전 다니던 중소기업에서 퇴직했어요. 30년 일한 회사였어요. 정년까지 1년 남았는데 회사 사정이 안 좋아져서 명예퇴직을 받았죠. 퇴직금이 좀 나왔고 이제부터는 국민연금으로 생활해야 했어요. 원래는 퇴직하면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하면서 편하게 살려고 했어요. 30년 동안 일만 했으니까 이제 제 인생 좀 즐기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퇴직해도 할 일이 너무 많은 거 있죠. 매일 아들 밥 차려주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아들 뒷바라지 하느라 하루가 다 가요. 여행은커녕 동네 산책도 제대로 못 가요. 게다가 돈 문제도 심각해졌어요. 제가 받는 국민연금이 한 달에 90만 원 정도예요. 거기에 저축해둔 돈 좀 쓰면서 생활하는데 이제 저 혼자가 아니라 아들까지 먹여 살려야 하잖아요. 식비가 2배로 늘었어요. 아들이 먹성이 좋거든요. 고기도 자주 사야 하고 과일도 사야 하고 가스비, 전기세도 많이 나왔어요. 아들이 방에서 컴퓨터 틀고 게임하느라 전기를 엄청 쓰거든요. 제 통장 잔고가 점점 줄어들고 있었어요. 아들한테 빌려준 돈 5천만 원은 1,500만 원만 돌려받았고 나머지 3,500만 원은 아직도 못 받았잖아요.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또 아들 먹여 살리느라 제 돈을 쓰고 있는 거예요. 밤에 혼자 통장 보면서 한숨만 나왔어요. 이러다가 제 노후 자금 다 떨어지는 거 아닌가. 그럼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3달째 아들은 여전히 백수였어요. 이젠 취업 준비하는 척도 안 했어요. 그냥 매일 게임만 했어요. 방에서 나올 때는 밥 먹을 때뿐이었어요. 준범아, 너 이러면 안 돼. 제발 밖에 나가서 뭐라도 해봐. 엄마, 나도 알아. 근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다 막막해. 막막하면 상담이라도 받아봐. 고용센터 가서 직업훈련이라도 받아보고. 엄마, 귀찮아. 나중에 할게. 이렇게 계속 미루다가는 진짜 평생 이렇게 사는 거 아닌가요? 요즘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후회예요. 정말 후회가 많이 돼요. 가장 먼저 후회되는 건 아들이 공무원 그만두겠다고 했을 때 더 강하게 말렸어야 했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좀 더 단호하게 반대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울면서 매달렸더라면 아들이 마음을 돌렸을까요? 아들 인생이니까 아들이 알아서 하게 놔뒀어야 했을까요? 그것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가장 큰 후회는 아들이 돈 빌려달라고 할 때 처음부터 안 빌려줬어야 했다는 거예요. 800만 원 처음 빌려달라고 했을 때 그때 딱 잘라서 거절했어야 했어요. 안 돼. 엄마도 노후 준비해야 해. 너가 알아서 해결해라고 말했어야 했어요. 근데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아들이 힘들다는데, 세금 낼 돈이 없다는데, 제가 어떻게 모른 척해요. 모정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자식이 힘들다는데,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한 번 빌려주니까 아들은 또 빌려달라고 했어요. 그때도 거절했어야 했어요. 저번에 빌려준 돈 먼저 갚아. 그리고 더 이상은 못 빌려줘라고 말했어야 했죠. 근데 저는 또 빌려줬어요. 알바비 못 주면 큰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빌려줬어요. 그때마다 거절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한 번도 거절하지 못했어요. 그게 제일 후회돼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계속 돈을 빌려준 게 오히려 아들한테 독이 된 것 같아요. 아들은 장사가 안 되는데도 계속 버틸 수 있었어요. 제가 돈을 빌려주니까요. 정말 돈이 없었다면 진작에 가게 문 닫았을 거예요. 그랬으면 손해가 이렇게 크지 않았을 거예요. 아들이 스스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내버려뒀어야 했어요. 그게 진짜 아들을 위한 길이었을 텐데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불쌍해서 안쓰러워서 계속 도와줬어요. 그게 결국 아들을 망친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집으로 들어온다고 했을 때도 후회돼요. 그때 거절했어야 했어요. 안 돼. 너가 알아서 해결해. 고시원이든 어디든 너가 알아서 살아라고 말했어야 했어요. 근데 저는 또 받아줬어요. 내 자식이 거리에 나앉을 순 없잖아요. 제 집이라도 있으니까 들어오라고 했죠. 그게 잘못이었어요. 아들이 집에 들어오면서 아들은 완전히 나태해졌어요. 엄마 집에 있으니까 걱정이 없는 거예요. 밥도 나오고 빨래도 돼 있고 잠잘 곳도 있고 굳이 힘들게 일자리 찾을 필요가 없어진 거죠. 만약 제가 아들을 받아주지 않았더라면 아들은 어떻게든 일자리를 구했을 거예요. 살아야 하니까요.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엄마가 다 해주니까요. 제가 아들을 너무 편하게 해준 거예요. 아들이 스스로 일어설 기회를 제가 다 뺏은 거예요. 그리고 또 후회되는 게 아들을 키울 때부터 너무 과보한 것 같아요. 아들이 힘든 일 있으면 제가 다 해결해 줬어요. 아들이 뭐 하나 실패하면 제가 다 위로해주고 다시 해주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 아들은 실패를 견디는 법을 배우지 못한 것 같아요. 힘든 상황을 스스로 헤쳐나가는 법도 모르고요. 항상 엄마가 있었으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들은 이자카야를 실패했어요. 근데 그 실패를 받아들이고 다시 일어서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포기하고 집에 틀어박혀서 게임만 해요. 제가 아들을 나약하게 키운 거예요. 제가 아들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밤마다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저는 뭘 다르게 했어야 할까? 그리고 가장 마음 아픈 건 제 노후가 너무 불안하다는 거예요. 30년 동안 지문이 다 닳도록 허리 아파도 참으면서 일했어요. 이제 퇴직금도 받았고 국민연금도 받고 있지만 또 다시 일해야 할 것 같아요. 원래는 벌어놓은 돈으로 아끼면서 편하게 살려고 했는데 말이에요. 이렇게 가다가는 제 노후 자금 다 떨어져요. 그럼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아들도 못 먹여 살리고 저도 굶어야 하는 건가요? 가끔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내가 너무 오래 산 건가? 차라리 남편 따라 먼저 갔으면 이런 고생은 안 했을 텐데. 이런 생각하는 제가 너무 비참해요.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들한테 당장 나가라고 해야 할까요? 근데 아들이 나가서 어떻게 살아요? 일자리도 없는데요. 아니면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제 노후 자금 다 떨어질 때까지요. 아들한테 강제로라도 일자리를 구하라고 해야 할까요? 근데 어떻게 강제로 시켜요? 아들이 안 움직이는데요. 상담센터 같은 데 데려가야 할까요? 아들이 우울증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아들은 가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너무 지쳤어요. 육체적으로도 지치고 정신적으로도 지쳤어요. 매일 아들 밥 차려주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이게 제가 꿈꿨던 노후 생활이 아니에요. 저는 여행도 가고 싶었어요. 친구들이랑 등산도 가고 문화센터에서 수채화도 배우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거 하나도 못해요.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마음의 여유도 없어요. 매일 걱정뿐이에요. 정말 답답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혹시 저랑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 계세요? 다 큰 자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그분들은 어떻게 하셨나요? 전문가분들 계시면 조언 좀 해주세요.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저는 진심으로 모르겠어요. 아들을 사랑하는데 이 상황이 너무 힘들어요. 아들도 살려야 하는데 저도 살아야 하잖아요.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부디 좋은 조언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